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북서쪽 백악관에서 5.5km 거리에 있는 트윈 옥스라는 유서 깊은 저택입니다. 영국 조지안 르네상스 방식으로 188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8에이커, 축구장 10개만한 넓은 부지에 지어진 이 저택 컴파운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창시자, 그리고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햄 벨의 장인인 가디너 그린 허바드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당대 유명 건축가 프랜시스 앨런이 설계했습니다. 트윈 옥스란 명칭은 당시 바깥에 있었던 몸통이 두 갈래로 갈라진 옥스를 따라 지어진 겁니다. 1937년 6월 중화민국 주미대사 왕정팅이 허바드 가족으로부터 저택을 임대했다가 1947년에 아예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미국과 타이완이 단교할 때까지 대사관저를 사용했습니다. 트윈 옥스는 중화민국과 미국의 파란만장한 외교관계의 상징입니다. 중화민국 대사는 역대 미국의 명사를 이곳에 초청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조지 W. 부시도 이곳을 방문했고, 마담 창카이쉑, 송 메이링도 워싱턴 DC를 방문하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1970년대 들어 닉슨과 키신저는 중공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1978년 12월 15일 새벽 지미 카터는 중공과 외교 관계를 맺고 타이완과 단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 타이완 미 대사를 통해 1979년 1월 1일부터 단교한다고 장진고 총통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시 주미 중화민국 대사 선젠홍은 보름 안에 트윈 옥스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이때 중화민국과 단교한 많은 국가들이 대서관저를 중공에 넘긴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젠홍 대사는 이를 미국의 Friends of Free China Association이란 NGO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교 후 중화민국의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전력으로 로비를 해 1979년 3월 미 연방 상하원에서 타이완 관계법이 통과됐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이 통과된 이후 중화민국은 트윈 옥스가 중공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중화민국 정부가 이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당시 한동안 관리가 소홀해 트윈 옥스가 엉망이었던 것을 신임 대표 첸프가 공들여 수리하고 보존했습니다. 1986년에 트윈 옥스는 미 내무부의 국가유적 단위에 포함됐습니다. 트윈 옥스의 거실에는 꽤 가치 있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서태후의 궁정 화가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상서로운 복숭아 꽃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푸는 홀의 샹들리에도 가치 있는 골동품입니다. 최초 집주인 허바드 가문이 남긴 100년도 넘는 겁니다. 루이 컴포트 티파니가 설계한 명품입니다. 컬러 유리에 수공으로 상감했습니다. 티파니 룸으로 명명된 이곳에서 식사를 한 명사들은 앞서 언급한 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등을 망라합니다. 중화민국 미국 간 외교사의 현장인 트윈 옥스는 지금도 양국 인사의 사교 연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임한 지 몇 달 안 된 신임 주미 대표 비킴 시아오가 나서서 타이완 현대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부친이 미국인 선교사였던 비킴 시아오는 혼혈입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타이완 방언도 아주 유창합니다. 표준 만다린으로 그녀의 이름은 샤오메이친이지만 정서만큼은 타이완 원주민과 다를 게 없다고 해서 명함에는 비킴 샤오란 타이완어 표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화에도 정통한 비킴 샤오는 높은 산과 대지, 그리고 해양이란 주제로 열린 타이완 현대미술을 큐레이터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차잉원 총통이 야당 시절 때부터 외교 부분을 맡아 활약했던 그녀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가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워싱턴의 조야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4월 10일 미 관리들이 타이완과 더욱 쉽게 교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넷 프라이스는 타이완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와 타이완 관리와의 실무 미팅은 연방정부 청사와 타이완 대표부에서 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아주 넓습니다. 연방정부 청사라고 하면
미 의회나 백악관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차영원 총통도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타이완 관계는 확실히 크게 강화되긴 했습니다. 또 앞서 소개해드린 트윈 옥스에서 열리는 이벤트에도 미국 관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국경절인 쌍십절 행사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려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트윈 옥스에도 중화민국 국기 청천백일기를 개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5년 쌍십절 행사입니다. 이때 한번 청천백일기 개항식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는 주미 중화민국 대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 타이완 대표처 AIT에는 성조기를 걸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대중공 정책에서 판돈을 올리는 제스처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중공을 압박하는 것 같아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중공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타이완을 그나마 중시하는 이유는 반도체입니다. 올해 반도체는 일본의 지진과 텍사스주의 눈 폭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량이 크게 줄어 전 세계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메이커들이 할 수 없이 감산에 들어가면서 타격이 큽니다. 미국의 GM은 올해 영업이익이 20억 달러 줄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포드, 토요타, 테슬라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반도체 물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백악관은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4월 12일 타이완의 TSMC, 한국의 삼성, 미국의 인텔, 델, AT&T 그리고 포드 GM을 불러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차량용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미 상무부장, 백악관 경제고문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참석합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이유도 TSMC의 반도체가 탐나기 때문입니다. TSMC의 장종모 회장은 그래서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를 병가 필쟁 지지라고 말합니다. 한국도 국제무대에서 그나마 전략적 가치상 존중을 받는 이유가 삼성 덕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급속하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히 군사력에서 소비에트 시절에도 없었던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권을 확고하게 러시아의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3월 말 북빙양에서는 거대한 러시아 핵 잠수함 세 척이 정확하게 300m 간격을 두고 일제히 부상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5m 두께 얼음을 깨고 부상한 세 척의 핵 잠수함에서는 함장들이 살을 애는 영하의 날씨에 해치를 열고 나와 격려를 했습니다. 우음가 북극곰 21로 명명된 북빙양 일대에서 벌어진 군사훈련에는 미그 31 편대와 일류신 78 공중급유기가 북극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상에서도 영하 20-30도로 내려간 혹한의 기상 조건에서 병사들이 설상 기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가공할 만한 위력의 신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2M39이란 미래형 어뢰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라디오 액티브 쓰나미를 일으켜 한 도시를 초토화하는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무기입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인데 푸틴은 2022년 여름까지 개발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또한 러시아가 북빙양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의 일환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루는 북빙양 항로로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를 대체하겠다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플라잉 AK-47이라는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무인 드론으로 만든 획기적인 무기입니다. 탄창을 장착한 소총이 날아다니는 개념입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하-20의 아방가르드 핵미사일과 마하-27에 이르는 킨잘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육상 로봇 무기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자가 조종하는 이 차량은 지뢰지대 개척용 로봇입니다.
이를 본격적인 전투용으로 개발한 우라니의 무인 전투 로봇의 성능은 대단합니다. 이제 전장에서 보병이 이를 앞세워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병력이 탑승한 일반 보병 전투차와 같은 위력을 과시합니다. 기관포와 대공 미사일로 무장된 우라니의 무인 전투 로봇은 장애물도 쉽게 개척하면서 탁월한 기동성과 강한 화력을 과시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도 러시아 전역에 걸친 전투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러시아 서부에서 깜차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전 군구의 상황을 화상으로 지켜봤습니다.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우리가 연해주로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정부대 낙하 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와 깜차카 반도에서는 공정부대 낙하, 그리고 상륙함으로 보병 전투차를 육상에 투입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훈련 지역은 서에서 동으로 광활하게 걸쳐 있습니다. 뜨베르스카야, 바로니에주스카야, 아스트라한스카야 크라이 등 서부 지역과 노보시비르스카야, 부리아트 공화국, 자바이칼스카야 크라이 등 거의 모든 접경 지역입니다. 극동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공과 접경지대인 아무르스카야 오블라스치에서도 전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으로 보이는 중공과 가상적 일본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접경 무르만스크의 설원에서도 장갑차와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보병, S-300 방공미사일까지 동원한 가운데 대규모 제병 협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사력 투사와 북극권 제패를 염두에 둔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는 북평양의 전략적 가치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에버 기브노의 좌초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3개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미래에는 북평양 루트가 파나마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북평양의 얼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수에즈 운하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의 물동량도 대거 북극 루트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는 데일리 콜러의 기고한 글에서 중공과 러시아가 북극을 잠식하고 있다. 미국도 아메리칸 수에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일의 북극권주인 알래스카 지사 마이크 던리비는 북극권에는 세계 하이드로카본의 5분의 1이 매장된 자원의 보고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성토하는 던리비 주지사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빨리 북평양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중공조차도 북극권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함대와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대 핵 잠수함으로 북극의 얼음을 뚫고 부상했으며 LNG 선박이 처음으로 미국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조차도 1대1로에 이어 북극권 항로를 폴라 실크로드라 부르며 눈독을 들이는 지경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북극권 국가가 아닌 중공조차도 쇄빙선을 건조하고 러시아 군함이 알래스카 어선을 베링 해협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쫓아내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개탄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은 앞으로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